주변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붉은색으로 씌어진 부적이 벽 곳곳에 붙어 있었고 오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형이 진열되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꽤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가 짙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말해봐. 이곳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자의 입에 물려있는 건 일반 담배가 아니라 곰방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지만 여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사실은 꿈 때문에 그러는데요. 남자가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했다.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 여자가 담배를 떼고 입을 열었다. 1년? 아니, 반년 정도인가? 여자가 말하자 남자가 한층 더 어두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의 여자는 자신의 담배 하나를 남자에게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을 길게 내쉰 남자는 조금이나마 진정된 듯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꿈을 꾸기 시작한 지는 거의 6개월이 다 돼가요. 맨 처음엔 그냥 단순히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6개월 동안 반복되는 악몽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입에 물린 담배는 재빠르게 타들어갔다. 여자 또한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근데 이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은 깨어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하지 꿈꿀 때는 진짜 몸이 굳어버린다니까요. 아, 진짜 무서운 건 질색이라서 공포영화도 못 보는데. 그래서? 그러자 남자는 떠올리기도 싫다는 듯 몸서리 쳤지만 이내 담배를 다시 빨아들이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어느새 남자의 담배가 끝까지 타들어가 있었다. 남자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정신을 차리면 전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꿈속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굳은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가장 욕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눈도 못 감는다는 거예요. 미칠 듯이 무서운데 눈도 안 감겨요. 칠흑같이 어두운 창문 밖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도 못 감고. 남자가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설명을 계속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건 이번이 처음일 테니까. 남자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꿈속에서 몇 시간 동안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너무 생생해요. 꿈인데 사람이 어두운 곳을 처음 볼 때는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눈이 익숙해져서 어두운 부분이 조금씩 보이고. 그런데 이 현상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더 줄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순순히 담뱃갑을 열어 한 개비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곧바로 불을 붙이지 않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하얀 담배를 바라보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는 알 수 있었다. 꿈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창밖에서
천천히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네, 씨발.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썼다. 여자는 담배만 피워대며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남자는 신경질이 나는 것인지 단지 가려운 것뿐인지 연신 뒷머리를 긁어댔다. 사람이었어요.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쌍년이 창문 밖에서 허공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얼마나 개같은 상황인지 모르실 거예요.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그냥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허공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쌍년이랑 눈을 마주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족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에 여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것이 말해보라는 제스처라고 생각한 남자는 이윽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입을 열었다. 그년이, 그 쌍년이 절 보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질 듯이. 그리고 호공에서 손을 들어 올리면서 창문을 긁어대요. 그 소리가, 씨발 그 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민식은 이 지옥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도 말이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먹구름이 끼어있던 탓에 아침부터 하늘이 어둑어둑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분명 전날의 날씨 예보에서는 비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말이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아주 잦았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낮보다 한층 더 어두워진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모자를 고쳤었다. 분명 검은색 모자였을 것이다. 머리는 이틀에 한 번 감는 게 두피에 가장 좋은 습관이다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는 모자를 쓰는 일이 잦았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귀차니즘에 찌든 자신의 행실을 좋은 단어로서 무마시키려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반쯤 떡진 머리를 항상 모자로 가리며 생활했었다. 그는 가려운 뒷머리를 긁으며 집안에 들어섰고 그날은 머리를 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라면 아내와 아들이 있어야 할 테지만 그날 하루 동안은 외갓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생각보다 쓸쓸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신발을 벗기 전에 그는 당장이라도 욕실로 달려가 씻고 싶은 생각이 강렬했지만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자 그의 몸은 자동적으로 침대로 향했다. 천근같이 무거운 몸뚱이를 침대 위에 던진 그는 땀이 흐르는 자신의 이마를 향해 손부채질을 하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화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는 지금 이 포근한 유혹을 떨쳐낼 배짱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침대에 기대어 눕히고는 멍하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문득 그는 시선을 창문 밖으로 옮겼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바깥을 마치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이 공간과는 다른 세계로 느껴졌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는 두 가지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깥을 계속 바라보자 무언가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가 계속 간지러웠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창문 밖을 향해 있던 그의 동공은 일순간 엄청난 크기로 팽창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힘없이 놓쳤다. 분명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눈을 통해 비춰진 그 광경이 그의 뇌 속으로 들어가 인식되는 그 순간 그는 집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고기 덩어리가 터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그의 몸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린 듯 아까와 동일 자세로 누워있었고 그의 두 눈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창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다. 앞으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엄청났다. 지금 창 밖으로 여자가 떨어졌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 건 해가 뜬 다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있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그는 몇 시간 전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부분을 응시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의 그 부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멍할 뿐이었다. 머릿속은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다. 분명 여자가 떨어졌다. 그의 집보다 높은 층에서. 그것도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그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명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사람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자살한다면, 그리고 머리가 땅을 향해 떨어진다면 땅으로 추락할 시의 바람과 중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게 된다고. 그래, 그게 전부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분명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해 웃음 짓고 있었다. 바람과 중력에 의한 웃음이 아니었다.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웃음 지었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던 술래가 숨어있던 상대방을 찾았을 때 지을 만한 웃음이었다. 바람과 중력이 더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웃음 중 가장 크고 가장 섬뜩한 종류의 웃음이었다. 떨어진 게 정말로 사람인지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닌지 같은 생각은 방금 전 들려왔던 사이렌과 사람들의 비명 때문에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 사이렌 소리를 듣자 그는 팔려있던 정신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아직도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부터 그 빌어먹을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어린아이였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문은 천천히 퍼져 그의 귀까지도 들려왔다.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자살한 이유는 성폭행이었다. 그것 외에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경찰도 아니었고 아파트 내부 CCTV를, 그것도 경찰의 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볼 권한도 없었다. 그는 동네 아줌마들에 대한 내용을 엿듣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죽은 이유가 아니었다. 왜 그녀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가? 오로지 그것만이 목적이었다. 맨 처음 꿈을 꿨을 땐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어 꾼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꿈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공포스러웠다.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깊은 잠에 들면 꿈을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매일 밤마다 그를 반기는 그녀의 손짓은 날이 갈수록 기계해져만 갔다. 온몸이 피망이라도 든 듯 시퍼런 몸뚱아리로 손톱으로 창문을 긁으며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과 무릎은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각도를 향해 꺾여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겨진 상태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미칠 것 같았다. 아예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자 다음날 꿈꾸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었다. 누구에게 쉽사리 말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다 겨우 알게 된 곳이 바로 이 여자였다. 어떻습니까? 쫓아낼 수 있을까요? 긴 이야기를 마친 민식은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자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워댈 뿐이었다. 그는 여자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여자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바랬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여자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 다음 말없이 앉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그러시죠? 쫓아낼 수 있으시냐고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전 이대로는 못 산다고요.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저를 찾아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전 죽지도 못한다고요. 그의 말에 그녀는 또다시 담뱃갑을 꺼내었다. 하지만 담뱃갑 안에 담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쫓아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은 자기 머리 위에서 멈췄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묻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부터 있었어. 네? 네가 말한 그 여자 말이야. 네가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 네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였거든. 네 머리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여고생. 그녀의 말에
그는 흠칫하며 굳어버린 듯 말없이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내가 지금까지 네 욕 섞인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알았어? 나는 네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저 여고생 얘기를 듣고 있었어. 그게 무슨... 웃겼어. 네가 열심히 짓거리는 말이랑 이 여자애가 떠드는 말이랑 전혀 달랐거든. 그녀가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듯 여전히 자기 머리 위로 시선을 향한 채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입 닥쳐! 이 미친년이 노망났어? 귀신이 보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넌 그냥 내 꿈에서 그 미친년이 안 나오게 할 방법만 설명하면 된다고, 쌍년아! 그는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계속 자기 머리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죗값은 받아야지.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네가 말한 성폭행범, 네가 그 말을 꺼낸 순간부터 눈치챘어. 네 머리통 위에 있는 여고생이 시끄럽게 떠들어댔거든. 네가 범인이라고. 이년은 단단히 미쳤네. 사람보다 귀신 말을 더 믿는다고? 그의 말에 그녀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빼앗아 자신의 입에 물며 말했다. 살아있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있지만 죽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얘가 말하더라. 네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너 사실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도 꽤나 오래됐다면서? 그날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도, 네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것도, 게다가 아내랑 아들이 외갓집에 간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 가족들이 안 돌아왔지. 그럼 지금 그 가족들은 어디 있을까? 그녀가 슬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은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던 그의 동공이 점점 팽창했다. 그의 눈으로 그 여자아이가 보이는 듯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두 눈이 어둠 속에 묻혀있던 물건을 비추듯이 비어있는 허공을 바라보던 그는 손과 발을 경련하듯 떨어댔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마치 잠에 드는 것과도 같이 그가 기절했다. 그가 기절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머리 위를 쳐다보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 여고생 이름 알려줄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다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녀의 긴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그녀는 그의 귀에 가져다 댄 입을 조용히 속삭였다. 민식은 자신의 생활이 언제부터 꼬여갔는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 그가 자신이 일해오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던 그날일 것이다. 먹구름에 짙게 아침부터 어둑어둑하던 바로 그날. 그날 민식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 그건 어디까지나 실수였다. 아주 잔혹하고 비극적인 실수. 흘린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살이었다. 자신에겐 살아갈 용기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내와 아들의 시체를 화장실 욕조에 처박아 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민식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다음엔 20층 버튼을 누르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나가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될 터였다. 그렇게 마음먹은 그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그는 그 소녀를 만났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그가 그 소녀를 보고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20층이 아닌 이름조차 모르는 소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날 새벽 2시 그와 그 소녀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난 쥐가 정말 싫어. 다 큰 남자가 뭘 그런 걸 무서워하냐겠지만 쥐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난 쥐가 싫어. 난 얼마 전까지 그래도 싫어하는 집 때문에 밤잠을 설친 일이 있었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잡은 자취방은 집세가 싼 낡은 주택이었어. 학생보다는 혼자 사는 아저씨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긴 한데 집을 떠나 자유를 느낄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지.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곤 했어. 그런데 밤늦게 집에 들어가 자려고 누우면 항상 신경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쥐가 뭔가 갉아먹는 듯한 소리? 내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자거든. 게다가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쥐새끼 소리. 그게 계속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귀를 막고 자려 해도 쥐가 있을 거란 생각에 불안해서 도저히 잘 수도 없는 거야. 한동안 계속 수면 부족에 시달렸지. 그러다 얼마 뒤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발견했어. 벽 한쪽에 작게 뚫려있는 구멍. 분명 쥐새끼가 뚫어놓은 구멍일 거야. 자려고 누우면 계속 들려왔던 그 소리는 쥐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구멍을 뚫던 소리인 거지. 그 길로 난 곧바로 뛰쳐나가서 식빵이랑 쥐약을 사왔어. 그리곤 식빵에 쥐약을 섞어 뭉친 다음에 구멍에 쑤셔박고는 구멍을 막아버렸어. 근데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난 떨칠 수 없는 그 불안감에 나무판을 두겹으로 못질해서 단단히 막아버렸어. 그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더라. 정말 다행인 게 그 이후로 갉아먹는 소리는 더 이상 안 나더라. 쥐약을 퍼붓다시피 섞었으니 한 방에 픽 가버렸겠지.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난 그날 뒤부터 발 뻗고 잘 수 있었지.
뭐 그만큼 낡고 호름한 집이란 거지. 잘 데가 없다니 데려가긴 한다만 너 각오해. 아, 거의 다 왔네. 여기 내려서 좀만 걸어가면 우리 집이야.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길을 따라 걷던 둘은 낡은 주택에 도착했다. 이 건물이야. 내 말 맞지? 그래도 내 방은 비교적 아늑한 편이야.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려던 때 옆집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나왔다. 그는 여행이라도 가는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어? 안녕하세요. 집주인인 남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인사를 건네었다. 하지만 옆집 남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방을 끌고 사라졌다. 뭐야? 옆집 사람이야? 근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배달 음식 받을 때는 가끔 보이고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집 안만 있는 거 보니까 백수 같은데? 일거리라도 찾았나? 웬일로 나왔대? 둘은 남자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집으로 들어갔다. 원래 정리는 잘 하는 편이라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예의상 청소는 좀 해야겠네. 먼저 씻고 와. 바닥에나 한번 쓸게. 친구를 욕실로 몰아넣은 남학생은 대충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막아놓았던 구멍 근처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작게 접은 종이 조각. 구석에 떨어져 있어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보통이라면 그냥 버렸겠지만 무언가 이상했던지 종이를 펼쳐 내용을 확인한다. 살려주세요. 옆집에 갇혀 있어요. 남자가 음식조차 잘 주지 않고 절 학대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냈다간 남자가 알아챌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단히 막아놓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쥐약을 섞은 식빵을 구멍에 쑤셔 넣은 기억,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커다란 가방을 끌고 가던 옆집 남자. 그때 욕실에서 다른 학생이 나왔다. 뭐해? 뭔 일 있어? 아니야. 일은 무슨 청소. 청소하고 있었어. 그는 대답하면서 슬쩍 쪽지를 숨겼다. 근데 생각보다는 집이 깔끔하네. 쥐는 없을 것 같은데. 친구의 말에 남학생은 고개를 희미하게 끄덕였다. 그리고 쪽지를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며 생각했다. 친구의 말이 맞다. 이 건물에 처음부터 쥐는 없었다. 걸음을 빨리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그저 눈뿐이었다. 거칠게 나부끼며 산길을 뒤덮은 하얀 눈.
일기예보를 철석같이 믿는 것이 아니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할 때 포기하고 하산했어야 했다. 가볍게 내리다 그칠 거라는 말과 달리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다. 정상에 있는 산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해돋이를 보며 새해 첫날을 경건하게 맞이하겠다는 생각이 이 요동치는 백색의 세계에 날 가둬버린 것이다. 대략 산 중턱쯤인 것 같아 뒤늦게 하산을 결정했지만 악이라도 가진 듯 쏟아지는 눈이 안 그래도 거친 산길을 가린 덕에 조난을 당하고 말았다. 꾸역꾸역 경사를 따라 내려가다 혹여나 사고라도 나는 날엔 그야말로 죽을지도 모를 일이다. 죽음을 떠올리자 오히려 침착해졌기 때문에 우선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최대한 둘러보았다. 온통 백색의 일렁이는 세상에서 단 한 군데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풀과 낙엽으로 무성했다면 눈에 띄지 않았을 자연이 만들어낸 동굴. 제법 거리가 되었지만 지금의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때문에 주저할 겨를도 없이 쏟아지는 눈을 헤치며 동굴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다. 동굴 안으로 들어와 차갑게 몸뚱이를 두들기던 눈밭에서 해방되자 금세 안도감이 새어나왔다. 침낭도 불도 있다. 이 동굴에서 조금만 버티다가 눈발이 그치면 어렵지 않게 내려갈 수 있을 터였다. 냉철하고 정확히 판단한 나 스스로를 칭찬하며 안을 둘러보았다. 동굴은 좁았지만 높이가 높아서 굳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추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다 몇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며 손전등을 켠 순간 눈보라의 추위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한기가 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예상대로 동굴은 오래 가지 않아 끝났다. 하지만 그 좁은 동굴 안속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다 타버린 양초와 녹그릇, 오색천, 그리고 이름 모를 부적들과 섬뜩한 그림. 가장 안쪽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차려진 제사상 따위까지 있었다. 그것만 해도 오금이 지를 지경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바닥에 깔린 멍석 위에는 무당 옷을 입은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깃털을 뽑은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있어 제대로 보이질 않았지만 넓은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이 하얗던 못에 시퍼렇게 말라있는 걸 보니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게 분명했다. 시체. 난 담이 강하고 겁이 없다 자부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한참을 심호흡을 하고는 심장을 움켜쥐어야 했다. 무당이 왜 여기서 숨을 거두었는지는 알 방도가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상황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역시나 통화권 이탈이었다. 물론 어찌어찌 어딘가에 연락해봐야 딱히 도움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도 했다. 난 간절한 마음으로 동굴 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이 지금 나갔다간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 결국 눈이 멎을 때까지 이 기괴한 곳에서 시체와 함께 불쾌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우선 시체가 내 시야에 닿지 않도록 몸을 돌리고는 가방을 내려 내용물을 확인했다. 애초에 산에서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든든히 준비했었다. 버너와 코펠은 물론 물과 식량도 충분했다. 담요와 침낭도 챙겼으니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그저 하루 정도, 최악이라도 이틀 정도만 시체 옆에서 시간만 보낸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나중에 산을 빠져나가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이다. 다시금 냉철한 결정을 내리고는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여분의 옷도 챙겼기에 버너에 불을 붙이고 눈에 흠뻑 젖은 양말과 겉옷을 벗어 말렸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뒤에 있는 시체가 내 귀등을 달구는 것처럼 신경 쓰였지만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 분주히 움직였다. 눈이 오는 산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여전히 매섭게 내리는 눈이 서둘러 끌고 온 어둠이었지만 내가 있는 동굴까지 쫓아오진 못했다. 손전등 불빛, 두꺼운 침낭 안에는 핫팩을 2개나 넣어놔서 훈훈했고 라면 1개, 에너지바 1개, 초콜릿 반 개로 몸도 든든했다. 여전히 신경 쓰이는 시체만 아니면 안락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른 시간이지만 지금은 잠을 청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산에서 내려가기 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 깊지 않은 동굴 덕에 시체와의 거리는 불과 2m 넘지. 담담해지려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온갖 상상에 빠져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 덕에 손전등을 끄는 대신 약하게 낮추었다. 잘 때 빛이라도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될 터였다. 잠 못 들고 밤새 뒤척이면 어쩌나 하는 내 걱정과는 달리 따뜻한 침낭 안에 몸을 눕히자마자 피로와 포만감에 금세 졸음이 몰려왔다. 잠을 깨우는 그 소리는 눈을 뜨게 한과 동시에 따뜻하게 데워진 몸을 차갑게 식혔다. 좁은 동굴 속을 은은히 채워가는 방울소리. 몸이 떨려오고 있었다. 방울은 마치 누가 흔들고 있기라도 한 듯 일정한 쪽으로 울려대었다. 내가 보지 못한 방울이 어딘가에 매달려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애써 무시한 채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 시끄럽다기보단 정신이 또렷해질 정도로 무서웠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했다. 가빠오는 숨을 진정시키고는 몸을 일으켰다. 약하게 켜진 손전등은 내 발치도 제대로 비추지 못했으니 몸소 일어나서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울을 찾아야 한다. 천천히 동굴 가장 깊은 곳을 비추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붉은 무언가가 빛을 가로막아 큰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숨쉬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 화려한 붉은색의 소매 사이로 내민 검푸른 손. 그 손이 방울을 흔들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몸의 반응이 빨랐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순간 동굴이 무너질 듯 괴성을 지르며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해가 떨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밭을 급히 뛰어나간 대가는 참혹했다. 한순간에 미끄러져 한참을 구른 뒤 간신히 멈추고 나자 추위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잠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킨 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왼쪽 다리는 잡질렸는지 욱신거림이 심했고 왼팔에선 피가 나고 있다. 다른 곳은 단순 타박상 정도인 듯 했지만 문제는 추위였다. 침낭에서 바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신발도 없이 두꺼운 양말이 전부였고 겉옷 역시 동굴에 벗어놓은 채였다. 손전등까지 던져버리고 왔으니 이대로라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향해 천천히 다가갈 게 뻔했다. 몸의 고통과 생존 본능은 공포심을 이기기에 충분했다. 절뚝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전등 불빛이라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한층 더 사나워진 눈밭을 뚫고 나오지 못한 모양이었다. 일단은 굴러내려온 경사면을 따라 조금씩 움직여 보기로 했다. 그마저도 늦장을 부린다면 금세 새로 내린 눈이 덮어버릴 터였다. 맨살이 드러난 손과 얼굴, 목덜미의 감각이 사라져 갈 때쯤에서야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 마음과는 달리 걸음을 멈춰야 했다. 동굴 안에서는 또렷한 방울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다시금 공포심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며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건 대체 뭘까? 산 사람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절대 살아있는 사람일 수 없다. 귀신이라거나 그 비슷한 걸 믿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외에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만히 고민할 시간은 없었기에 주저하면서도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방울 소리에 마른 침을 삼키며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었다. 안에 누가 있어요?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여전한 방울 소리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담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천천히 몸을 움직여 떨어진 손전등을 집어들고 안쪽을 비추었다. 하지만 제발 없기를 바랬건만 여전히 그건 그 자리에 서서 방울을 흔들고 있었다. 다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아내고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TV에서 자주 보던 붉은 옷을 입은 무당. 손전등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얼굴 쪽을 바라보자 챙에 있는 모자 아래로 생기 없이 쪼그라든 얼굴이 보였다. 미라처럼 눈두덩이가 쑥 들어간
바싹 마른 얼굴이었다. 시체가 분명함에도 아무렇지 않게 두 발로 서서 방울을 흔드는 기괴한 모습.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를 꽉 담은 것도 모자라 발가락까지 힘을 꽉 줘야 했다. 굳어진 몸이 풀리는 데는 또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고 있는 것이 무서웠지만 고개를 돌리는 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것에 시선을 떼지 않으며 조금씩 뒤로 물러나 젖은 옷을 벗고는 버너를 켜서 몸을 말렸다. 혹여나 내가 잠든다면, 그게 아니라도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판다면 갑자기 내게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덕에 몸을 침낭으로 감싼 채 그 무언가를 노려보며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았는지 동굴 안으로 밝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새벽녘에 까무룩 잠이 든 것 같았다. 다급히 고개를 돌려 바라본 동굴 안쪽은 처음 왔을 때처럼 널브러진 무당의 시체가 있었다. 그렇다고 어제 일이 꿈인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통증이 남은 발목이 그를 증명했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자세의 시체가 그를 증명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날이 밝았으니 한시라도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다. 다행히 눈은 그쳤다. 조심만 한다면 어떻게든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젯밤과는 반대로 시체 쪽에 눈길도 주지 않고는 짐을 챙겨 동굴을 빠져나왔다. 애초에 그리 높은 산도 아니었고 그리 험하지도 않은지라 다친 다리로도 산을 내려오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 별일 없었다면 경찰서든 어디든 연락해서 동굴에 대해 이야기를 했겠지만 도저히 그럴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집으로 향했다. 대신 마침내 터지는 휴대폰을 꺼내 몇 가지 검색을 해보기로 했다. 무당, 시체, 방울, 동굴.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검색하다 보니 눈길을 끄는 자료를 발견했다. 무속인이라는 누군가가 오래전 올린 게시글이었다. 때문에 잘못된 신을 섬기게 된 무당은 악신의 종목이 되어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노예로 부려진다. 고서에는 악신을 모시던 무당이 죽은 채로 굿을 올리고 양밥을 한 기록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양밥이라 함은 보통 액을 막는 걸 의미하나 여기서 말하는 양밥이란 저주에 가깝다. 악신에게 먹일 재물을 바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더 찜찜해진 기분이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전부 잊기로 했다. 무사히 빠져나온 이상 내가 잊기만 하면 전부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니까. 집에 도착해서 몸을 씻고는 짐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친 뒤 기분 좋은 노곤함에 침대에 누웠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침내 안정감을 느끼며 막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귓가에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던 그 소리는 내 잠을 깨웠다. 다급히 몸을 일으키자 있어서는 안 될 지독한 한기가 내 몸을 감싸 안았다. 어두운 동굴. 눈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고 번호도 손전등도 꺼진 완전한 어둠 속. 방울소리만이 청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만 큰아저씨랑 있어. 선혜야? 아빠는 앞을 볼 수 없다. 아빠는 보이지 않는 두 눈 대신 손을 연신 허공에다 허우적거리며 내 목소리를 따라 걸어왔다. 그러한 아빠를 보며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기어코 아빠는 지팡이를 던지고는 양팔을 미친 듯이 저으며 고함을 질렀다. 선혜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딨니? 빨리 아빠한테 와. 아빠,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에 꼭 있어야 돼. 선혜야, 안 돼. 가지 마. 가면 안 돼.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의 어깨에 들쳐매진 채 오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잠에서 깼을 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옷은 식은땀으로 인해 축축해져 있었다. 오랜만에 꾸는 꿈이다. 아빠를 떠난 날, 그날의 꿈. 이렇게 꿈을 꾸고 나면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지만 꿈에서라도 아빠를 볼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마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30분 뒤면 영업시간이니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써니, 일찍 일어났네. 잘됐다. 아까부터 저 손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가 첫 손님 받아. 마담 언니의 손짓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고 팔짱을 끼우선 그를 이끌며 1층에 있는 방, 그 음침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붉은색 전등 하나와 이불 하나, 또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으며 이불을 펼치면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그런. 서로의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주고받거나 하는 거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친다. 시간에 지체되거나 한 번 더 요구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니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볼일만 치르고 곧장 가는 편이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질 않아 언니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아 다행이다. 이곳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서 울리는 소리는 매우 불쾌하다.
오늘도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밤낮 바뀐 지 오래라 아침만 되면 졸음이 밀려온다. 남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밥. 내겐 하루를 마감하는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문에 달려있는 종소리가 울린다. 영어 끝났어요. 막내인 내가 밥 먹다 말고 나가니 큰 아저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큰 아저씨? 어쩐 일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맨발로 뛰쳐나가 아저씨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받아들었다. 열어보니 잘 익은 사과였다. 어째 보면 볼수록 이뻐진다? 아이 참 아저씨도. 아빤요? 아빤 잘 계세요? 그럼 잘 있지. 요즘 너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알곤 얼마나 열심인지. 요즘 그 동네에서 네 아빠 모르면 간첩이여. 아,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돈은 제가 모아서 갈 테니까. 하여간 내가 옆에 딱 붙어서 말려줄게. 그나저나 얼마나 남았지? 1년 안에는 정리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해. 너랑 너희 아빠한테 정말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괜찮아요 아저씨. 아저씨 원망 안 해요. 제 선택이었잖아요. 그래도 빚 갚으면서 모은 돈이 제법 되니까 아저씨는 저한테 아무 거짓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아빠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빠 걱정은 말거라. 내가 책임지고 잘 모시고 있으니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거라. 마담한테 할 말이 좀 있으니. 아저씨도 저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라는 거죠. 마담 언니 귀에 딱지 않겠어요. 어쩌겠어. 그리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걸. 알겠어요. 이따 가실 때 조심히 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으로 돌아온 나는 마음이 들떠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아저씨는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와서 아빠의 근황을 말해주고 가는 날이면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고 아빠가 잘 지내고 있어 보여 안도감에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잠 못 들 땐 여기 오기 전 유일한 내 보물이었던 효녀심청이란 동화책을 읽는다. 이미 닳고 닳아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떠한 책보다 잘 보였다.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심청이는 동화 속 주인공이며 마치 내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 심청이와 같은 결말을 올 것을 기대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금방 눈이 감기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잠자리가 불편하다. 또 왔슈? 마담 보고 싶어서 왔지. 어련하시겠어. 그나저나 뒷감당 어쩌려고 그러슈? 어쩌기 뭘 어째?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나도 참 나쁜 사람인데 그 짝은 더해. 제 아빠는 살아있긴 허요? 글쎄다. 나도 그날 이후에 본 적이 없어서. 시덥다는 얘긴 됐고 뜨끈한 마담 아랫방 구경 좀 할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1년에 한 번 오던 큰아저씨의 방문이 요즘 들어 잦아졌다. 아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소녀랑 너희 아빠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형, 네 아버지가 매일같이 네 안부를 묻잖아. 나야 뭐 네 아빠 등살에 치여 이렇게 자주 오지만. 아, 그렇구나. 아빠도 참. 아, 맞다. 아저씨, 요즘 아빠는 어때요? 저번에 많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말린다고 말려줘야 말이지. 너가 더 알 거 아니야. 네 아빠 고집불통인 거. 오늘도 새벽부터 큰 길에 나가 있는 걸 겨우 데리고 들어왔어. 감사해요. 뭘? 유자차 이거 맛있네?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과도를 들고 있는 오른손에 힘이 들어갔다. 유자차를 다 먹으려고 일어나는 아저씨의 등을 그대로 찔렀다. 단말마의 비명이 들리자 정신을 차린 나는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왔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내 걸음은 기억을 더듬어 자연스럽게 아빠와 헤어진 장소로 가고 있었다. 다행히 주머니엔 여분의 돈이 있었다. 아저씨가 쫓아올 것이란 불안감보다는 아빠가 그곳에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 컸다. 그렇게 먼 길을 달려 도착했을 땐 날이 저물어서 그런지 몇몇 노숙자들 외엔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졌다. 눈에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빠. 이 개 같은 년. 너가 여기로 올 줄 알았지? 울고 있던 내 등 뒤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려왔다. 고개를 돌리는 1분 1초가 마치 멈춰진 시간 마냥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침착했던, 또한 아니길 바랬던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내게 성금성금 다가오더니 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며 구석진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아저씨가 거칠게 나를 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을 쳤다. 이런 씨. 야, 은혜를 모르는 것도 유무수지. 아씨, 더럽게 아프네. 은혜라고요? 우리 아빠 어딨어? 어딨냐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씹어 죽여도 모자라 새끼야. 우리 아빠 어딨냐고. 니네 아빠? 나야 모르지. 뭐? 아이, 미친년아. 생각을 좀 해. 어린 형 갖다 팔았는데 병신인 니네 아빠를 내가 돌봐야 돼? 내 입에서 얼마나 어금니에 힘을 줬는지 으드득거리는 이빨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분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과도로 한 번 더 찌르게? 머릿속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괴성을 지르며 무작정 덤벼들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내팽개쳐졌고 얼마간의 발길질에 온몸이 으스러질 듯했다. 잘됐네. 그동안 팔자에도 없는 착한 아저씨 노릇하느라 똥줄 탔는데. 어디 보자. 너 그새 먹음직스럽게도 자랐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을 걸 그랬단 말이야.
씨, 개새끼. 그래, 반항을 좀 해줘야 잼지. 눈물과 피가 범벅이 돼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다. 내 동화도, 내 인생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빠를 버릴 때 아빠를 위해서라는 말은 내 자기 위안일 뿐이었나? 겉옷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며 내 혀를 앞니빨 사이에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내 옷을 벗기던 아저씨의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나더니 그 상태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고개를 드니 벽돌을 들고 몰골이 많이 상해 보이는 아빠가 서 있었다. 선우야? 아빠? 아빠를 만났다는 안도감에 더해 그간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절뚝거리며 아빠에게 다가가 아빠 품에 안겨 그동안에 쌓아뒀던 눈물을 마구 쏟았다. 그렇게 우리 부녀는 다시 만났고 서로를 울면서 달래며 밤을 샜다.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나인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이쁜 딸 얼굴은 몰라도 우리 딸 목소리만큼은 아빠 머리랑 아빠 귀랑 아빠 가슴에 녹음되어 있지. 아빠랑 헤어지던 날에도 내 목소리를 따라 정확히 내가 있던 곳으로 걸어오던 아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우리 딸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하자. 응? 뭔데? 다시는 아빠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마. 어? 알겠어. 아무래도 좋다. 지금 당장 갇힌 돈 하나 없고 도망자가 된 시대지만 정말이지 아무래도 좋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제서야 제 자리로 돌아왔으니까.